그날 아침 초여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퍼져 빛바랜 도자기 타일에 얼룩덜룩하게 스며들었다. 박신의 집은 평소와는 다른 활기로 가득했다. 천장에는 파랗고 하얀 풍선들이 떠 있었고 부드러운 종이 리본들이 벽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탁자 위에는 선물 상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민수가 아들을 위해 준비한 반짝이는 은박지로 포장된 커다란 상자가 눈에 띄었다. 오늘은 준이의 6번째 생일이었다. 윤희자가 보물처럼 아끼는 손녀였다. 이른 아침부터 윤희자는 온 집안을 바쁘게 돌아다녔다.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하고 액자에 묻은 먼지를 하나하나 닦고 꽃병에 꽂힌 꽃가지를 하나하나 정리했다. 이미 주름지고 나이 들어 떨리는 손은 여전히 모든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려 했었다. 부엌에는 아직도 갈비찜 냄새가 은은하게 났다. 다 구울 때부터 가장 부드러운 고기를 골라 약한 불에 살짝 끓여서 겨우 익힌 갈비찜이었다. 향긋하지만 질기지 않았다. 토끼, 물고기, 나비 모양으로 조각한 과일 접시도 있었다. 준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모양이었다. 방문이 열리자 준이가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했다. 그는 레이스로 정교하게 장식된 크림핑크 공주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등에 달린 커다란 비단 리본이 흔들렸다. 희자는 손주를 보자 눈을 반짝였다. 어머, 우리 손주가 오늘 집에서 제일 예쁘네요. 그녀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미소로 미소 지었다. 그녀는 몸을 숙여 드레스 뒷부분에 리본을 곧게 펴려 했다. 노련한 손이 조심스럽게 비단 리본을 들어 올렸지만 아주 작은 룻 소리가 울려 퍼졌다. 드레스 허리 부분에 실이 팽팽하게 당겨졌다가 풀리면서 안쪽에 상아색 안감이 드러났다. 크게 찢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드레스의 완벽한 형태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공간이 무너지는 듯했다. 준이의 엄마 서진이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창백했고 입술은 떨렸다. 뭐 하는 거야? 이 드레스는 맞춤 제작한 거야. 100만 원짜리잖아. 내 아이 생일을 망치고 싶은 거야? 방금 전까지 떠들썩했던 분위기를 칼로 찢는 듯한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근처에 있던 친척들도 멈춰서서 희자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땅만 바라보았다. 준이는 드레스를 보고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뜬 채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윤희자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얼굴은 얼어붙어 있었다.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있던 손이 살짝 떨렸고 목소리가 작아져 목에 걸렸다. 엄마, 리본을 곱게 펴고 싶었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말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서진이 앞으로 나서서 아들의 손을 잡아당겼다. 나랑 같이 들어가. 다른 드레스로 갈아입을게. 다른 건 건드리지 마. 누구 도움도 필요 없으니까. 모녀의 발소리가 계단에 크게 울려 퍼졌다. 아래층에서 희자 부인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관자놀이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심장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기 연민, 부끄러움 때문에 쿵쾅거렸다. 갈비찜 향이 여전히 바람에 실려왔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조각한 과일 하나하나, 정성껏 꽂아 만든 꽃까지 하나하나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모두의 눈에는 오직 그녀만이 생일 드레스를 망쳤다는 사실만이 남았다. 실밥 하나, 순간의 실수 하나, 그리고 노모의 온 마음은 비난하는 눈빛과 쓰디쓴 말로 가득 차 있었다. 윤희자 여사는 마음속 깊이 깨달았다. 그 순간부터 자신이 한때 중심이었던 가족의 울타리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파티는 묘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새 드레스가 갈아입고 촛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케이크는 여전히 잘려나가고 소원은 여전히 이야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저 형식적인 절차, 더 이상 온전하지 않은 분위기의 거칠애처럼 느껴졌다. 윤희자 여사는 테이블 가장자리에 말없이 앉아 낡은 손을 꽉 쥐고 하얗게 불태웠다. 웃음소리와 제잘거림이 테이블 주위에 울려 퍼졌지만 그녀 밖으로 흐르는 시냇물처럼 그녀에게 닿을 수는 없었다.
그녀의 눈은 가끔씩 손자 준이를 흘끗 보았다. 여전히 순수하고 친구들과 놀고 있는 아이였지만 다른 생일날처럼 달려와 안아주지는 않았다. 서진은 손님들을 접대하느라 바빴지만 희자 여사를 가끔씩 쳐다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멀게 느껴졌다. 민수, 그녀의 아들은 조용히 앉아서 손님들에게 와인을 따라주며 마치 실수를 했지만 말할 용기가 없는 사람처럼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떠나자 밤이 깊어지고 집안은 고요해졌다. 희자 부인은 홀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거실을 청소하고 떨어진 풍선과 포장지를 하나하나 주워 모았다. 타들어가는 촛불 냄새가 여전히 그녀의 손에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외로움의 냄새였다. 오랜 세월 쌓아온 집에서 밀려나기 시작한 누군가의 냄새였다. 그날 밤부터 그녀는 점차 깨달았다. 이 집에서 그녀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명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그녀를 위해 마련된 공간은 조금씩 좁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침묵의 비극이 시작되었다. 늙은 어머니가 여전히 집에 있었지만 더 이상 삶의 리듬에 속하지 않았던 순간이었다. 그 생일 파티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윤희자 부인은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비난도 엄한 명령도 아닌 서서히 그녀를 감싸는 침묵. 그 침묵은 마치 사람들이 평범한 삶에서 사라지고 여전히 그곳에 앉아 숨 쉬는 듯하게 만들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을 고수했다. 난로에 불이 켜져 있었고 그녀의 노련한 손들은 부지런히 채소를 씻고 쌀을 씻어 손주들을 위해 죽을 끓이기 위해 냄비를 올렸다. 전날 지은 갈비찜 냄새가 여전히 난로 위에 감돌았다. 그녀는 그릇과 젓가락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닦았다. 하지만 식당에 들어서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서진이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았다. 식탁에는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고 장아찌나 국 한 그릇을 더 놓을 자리가 없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날, 그 다음 날 모든 것이 반복되었다. 서진은 요리하고 정리하고 청소하며 그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다. 어느 날 아침 엄마가 직접 자른 김치 접시를 식탁에 올려놓자마자 서진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냉장고 구석으로 밀어넣고 그 자리에 엄마가 직접 담근 김치 접시를 올려놓았다. 엄마, 좀 쉬세요. 제가 할게. 며느리의 미소는 아침 이슬처럼 창백했다.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말이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라는 일깨움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희자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다. 베란다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며 칼과 도마 소리, 냄비와 프라이팬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풍겨오는 고소한 음식 냄새를 들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집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 때 민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식사를 했다. 엄마에게 걱정 어린 눈으로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다 줄 때마다 반짝이던 그의 눈은 이제 허공에 뜬 듯했다. 엄마가 물었다. 오늘 일하느라 피곤하니? 민수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엄마. 그러자 침묵이 흘렀고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모든 대화를 잠식했다. 준이 방과 후 매일 오후마다 그녀의 품에 달려와 목을 껴안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던 손자도 변했다. 소녀는 어머니와 아버지 곁에서 순종적으로 지냈다. 한 번은 준이가 물고기 모양 사과가 담긴 접시를 방으로 가져왔다. 여기 너한테 껍질 벗겨준 사과 있잖아. 기억나? 내가 좋아하는 물고기 모양이지. 소녀는 눈을 크게 뜨고 TV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엄마가 저녁 전에 과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의 목소리는 화난 것도 원망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명령을 되풀이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준이는 복도 끝 작은 침대 가장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한때 준이의 방이라 불렸던 방은 이제 그저 조용한 구석일 뿐이었다.
그녀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젊은 커플의 웃음소리와 TV에서 흘러나오는 우스꽝스러운 만화 소리, 그리고 타일 바닥을 밟는 준이의 발소리가 뒤섞인 소리를 들었다. 이 모든 소리는 예전에는 따뜻했고 그녀를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해주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세상, 더 이상 그녀가 속하지 않은 집에서 메아리치는 듯했다. 한 번은 수건을 빨고 빨래를 개어보았다. 서진은 여전히 짐을 든 채 그녀를 살며시 밀어냈다. 엄마, 저한테 맡겨주세요. 쉬세요. 늙었으니 너무 애쓰지 마세요. 쉬세요. 그 말은 마치 슬픈 자장가처럼 그녀를 집안의 사소한 일들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밤에도 그녀는 잠이 들지 않았다. 창가에 앉아 멀리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준이를 위해 뜬 손수건에 남은 실을 살며시 어루만졌다. 준이에게 준 선물은 이제 옷장 구석에 손도 대지 않은 채 쑤셔박혀 있었다. 윤희자는 날마다 그림자처럼 변해갔다. 집안의 삶의 리듬 속에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한때 그녀의 전부였던 친척들의 웃음소리와 목소리 속에서 길을 잃은 조용하고 외로운 그림자였다. 그리고 그녀는 깨닫기 시작했다. 진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비바람을 몰고 오는 폭풍이 아니라 외로움을 몰고 온 폭풍이었다. 그 폭풍은 늙은 어머니를 손수 지은 따뜻한 집의 가장자리로 밀어냈다. 윤희자는 날마다 한때 집이라 불렀던 집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았다. 여전히 일찍 일어났고 부엌에서 흐르는 물소리와 서진이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한 걸음 물러나면 가족들이 더 편안해질 거야. 방해하지 않을 거야. 아이들도 속상해하지 않을 거야. 식사 시간이 되면 그녀는 가만히 앉아 몇 숟갈을 먹고는 먼저 일어나도 되냐고 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수에게 회사 일하느라 피곤하세요? 라고 묻지 않았다. 대답은 퉁명스러운 네, 일뿐이고 그 후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는 긴 침묵이 이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또한 사과 껍질을 벗기고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 준이 방으로 가져다 주는 일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준이가 돌아서서 엄마가 저녁 전에 밥 안 주셔요. 라고 속삭일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밤이면 그녀는 복도 끝 작은 방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밖에는 멀리 도시의 불빛이 깜빡였다. 집안에는 TV 소리, 웃음소리, 대화 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졌지만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 아득하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거울 앞을 지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늙은 어머니, 움푹 꺼진 눈,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가느다란 손.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짐이 될까? 조용히 구석에 숨어 있으면 이 집에서 숨 쉬기가 더 편해질 텐데. 하지만 그때 그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아무리 멀리 물러나도 추위는 가라앉지 않았다. 공기를 답답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존재가 아니라 변한 사람들의 마음, 오래전에 형성되어 세월이 흐르면서 소리 없이 커져온 거리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폭우가 쏟아지던 날 베란다로 바람이 불어들어 커튼을 날렸다. 민수가 방 안에 낡은 수건들을 개고 있을 때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민수는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고 깃은 비에 살짝 젖어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민수는 마치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할 때까지 기다리듯 잠시 멈춰 섰다. 엄마, 제가 말하는 거예요. 화내지 마세요. 희자 부인은 수건을 놓고 아들을 걱정스럽고 슬픈 눈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들었다. 방 안의 노란 불빛이 그녀의 눈과 주름과 땀으로 젖은 은발의 관자놀이를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와 그녀의 심장 박동이 뒤섞였다. 엄마의 직감은 아들의 입에서 곧 나올 말은 그녀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창문으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은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었고 이미 비좁은 방을 더욱 고요하게 만들었다. 엄마는 낡은 두 손을 꼭 잡고 조용히 기다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깨달았다. 인생의 진짜 폭풍이 드디어 문을 두드렸다는 것을. 복도 끝 작은 방의 노란 불빛 아래 민수는 머뭇거리는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반쯤 열린 창문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빛바랜 커튼을 흔들었다. 베란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폭우 소리가 오래된 귀와 지붕에 부딪히며 아들의 거친 숨소리와 어우러졌다. 윤희자 씨는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반쯤 접힌 수건 위에 늙은 손을 얹고 한때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슬픔으로 가득했다. 민수가 곧 하려는 말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귀 기울였다. 엄마였기에. 민수는 심호흡을 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하지만 서진이 가게가 망했어요. 빚이 많아요. 동업자가 고소했고 은행에서 급하게 돈을 요구했어요. 차도 팔고 할 수 있는 건 다 저당 잡았어요. 이제 이 집만 남았네요. 제발 저당 좀 잡아주세요. 엄마, 잠깐만요. 돈 생기면 바로 갚을 거예요. 맹세컨대 이번엔 꼭 도와주세요. 희자 부인은 아들의 목소리를 마치 가슴속에서 시계가 느리게 째깍거리는 소리처럼 들었다.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이 집을 짓기 위해 애썼던 시절의 기억을 칼로 찢는 듯했다. 밖에서는 문틈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려왔다. 이 집, 이 땅, 모든 벽돌, 모든 벽, 이 집을 짓기 위해 흘린 모든 땀방울이 이제 담보, 은행 절차로 불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날카로워진 목소리로 부드럽게 물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2억 정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집은 안 잃을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약속해요. 그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 네 마디가 씁쓸하게 울려 퍼졌다.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집, 남은 인생을 보낼 안식처가 된 집에 그저 형식적인 게 어디 있단 말인가. 빛은 벽에 할머니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얇고 외로운 그림자는 그녀가 느끼는 감정과 똑같았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이 집의 기초를 다지던 아침을 떠올렸다. 한복을 빌리며 잠 못 이루던 밤들을 떠올렸고 이제 그녀의 서명이 필요한 집을 짓기 위해 모은 모든 돈을 기억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무력감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또 다른 것을 보았다. 그 압박감과 조급함. 마치 그녀의 서명이 가족의 생명줄인 동시에 그녀를 심연의 바닥에 묶어두는 밧줄인 것처럼. 민수는 엄마의 눈을 피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후회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희자 씨는 엄마의 말을 모두 똑똑히 들었지만 가슴은 마치 커다란 돌멩이가 자신을 짓누르는 듯했다.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았다.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다. 집은 물론이고 자존심, 마지막 안식처까지.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모든 문과 낡은 기와가 흔들렸다. 방 안에서는 피곤한 눈을 살며시 감았다가 다시 뜨며 아들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생각해 볼게, 민수. 이건 단순한 사인이 아니야. 이게 내 삶의 전부야. 민수는 한숨을 쉬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무거운 짐의 등을 굽힌 채 돌아섰다. 문이 닫힌 후에도 그녀는 오랫동안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낡은 손이 손수건 끝을 꽉 쥐고 있었고 낡은 심장은 고통스럽게 뛰고 있었다. 오늘 밤은 잠들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내일 아침 새벽이 오면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마지막 남은 명예, 마지막 자유를 지킬지 아니면 모든 것을 내주고 자신의 집 밑에서 무임승차할지. 그리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충분히 물러났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민수가 방문을 반쯤 열어둔 채 방을 나간 후에도 윤희자는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다. 작은 방 안에는 낡은 기와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문틈으로 스치는 바람소리 그리고 그녀의 낡은 심장이 무겁게 뛰는 소리만이 맴돌았다. 그녀는 앞의 공간을 바라보며 손에 든 미완성 손수건을 바라보았다.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아들의 말 때문이 아니라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아들이 방금 요구한 것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자유로부터 끌어당기고 그녀가 지은 집에서 목소리조차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마지막 그물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이 들지 않았다.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마치 세월이 흐르며 흘러내리는 기억들처럼. 그녀는 돌아가신 남편을 떠올렸다. 남편과 함께 집을 짓는 데 드는 한 푼 한 푼.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기 위해 밤새도록 걱정하며 밤을 지새웠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내가 이 잔혹한 선택을 하도록 내버려 둘까?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펄럭이며 테이블 모서리를 흔들었다. 집 소유 증서, 저축 통장, 그녀가 평생 모아온 모든 재산이 정돈되어 있었다. 서명하면 집뿐만 아니라 마지막 안식처,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권리까지 잃게 될 거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긴 밤, 희자 씨는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결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인생에서 감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너무 늦기 전에 남은 인생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날 밤 집은 여느 밤처럼 고요했지만 윤희자 씨에게는 밤의 모든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메아리치는 듯했다. 낡은 기와 지붕 위로 끊임없이 떨어지는 빗소리,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소리,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그녀의 가슴 깊이 스며드는 듯했다. 복도 끝 작은 방은 어둡고 고요했고 야간등 불빛이 주름진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후광을 드리웠다. 오랜 고난과 잠 못 이룬 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인내심으로 인한 주름이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비오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반짝이는 거리를 따라 드문드문 차들이 오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마치 이 집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았고 온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았다. 민수의 머릿속에는 민수의 말이 또렷하게 맴돌았다. 엄마, 잠깐일 뿐이에요. 돈 받으면 갚을게요. 약속할게요. 민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 약속들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사라진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얼마나 믿었는데 결국 멀어지고 무관심만 받았던가. 밖에서는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고 문틈으로 바람이 불어들어 민수가 늘 적어두었던 메모들이 바람에 날려갔다. 오늘 뭘 사야 할지, 손주들에게 뭘 해줄지, 비 오기 전에 빨래를 어떻게 말려야 할지. 그 메모들은 민수처럼 바람에 날려 집 한가운데서 사라져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민수는 테이블 구석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에는 민수가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중요한 서류들이 있었다. 집의 빨간 장부, 저축 통장, 토지세 영수증, 그리고 늙을 때까지 냈던 보험 계약서. 종이 한 장 한 장은 그녀가 땀과 눈물로 아끼고 모아온 삶의 일부입니다. 추위와 피로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눈은 더 이상 어리둥절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스웨터를 입고 조용히 테이블에 앉아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 서류를 꺼내 서류 가방에 깔끔하게 접어넣었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지만 모든 움직임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의 인내심이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을 해낼 힘을 준 것처럼.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무거운 빗방울이 유리문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재촉하는 듯, 마치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대신해 주겠는가 라고 상기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차 한 잔을 들고 테이블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빗속에 흐릿하게 보이는 먼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부부가 이 집을 짓기 위해 한 푼 한 푼까지 꼼꼼하게 계산했던 밤들, 아이들과 손주들을 위해 밤새도록 깨어 있었던 시간들, 그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한때 그녀의 삶의 이유였던 아들 민수가 이제는 망가진 삶을 구원할 열쇠로 그녀를 바라보는 모습을 떠올렸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녀를 꼭 껴안아 주던 손자 준이가 그녀가 부르면 돌아서서 멀어져 가는 모습을 떠올렸다. 커튼 사이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 지치지만 강인한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그녀는 깨달았다.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그녀는 일어서서 스웨터를 고쳐 입고 치마를 매만진 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흐릿했지만 결연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오늘 아침 나는 남은 자유를 찾아갈 것이다. 더 이상 누구도 이 자유를 앗아갈 권리가 없다. 눈물도 간청도 없었다. 오직 자신이 지은 집에 다시 갇히는 것에 지친 어머니, 할머니의 경계심과 자존감만이 있었다. 그날 이른 아침, 희미한 햇살이 바랜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전날 밤 비로 얼룩진 발자국이 있는 바닥에 희미한 빛을 드리웠다. 창가에서는 드문드문 새소리가 들려왔고 멀리 작은 거리를 지나가는 차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오랜 비로 인해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여전히 공간에 남아 있었다. 윤희자 씨는 낡은 서류 가방의 지퍼를 살며시 열었다. 마치 평생의 노고를 담은 듯 가방 안에 서류 뭉치 하나하나를 만지작거렸다. 집에 빨간 장부, 저축 통장, 직접 낸 토지세 영수증, 남편이 남긴 보험 계약서까지. 종이 한 장 한 장은 단순한 글자와 숫자가 아니라 기억과 자부심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희생의 증거였다. 그녀는 가방 끈을 꽉 잡은 채 일어섰다. 발걸음은 익숙한 복도를 천천히 따라갔다. 바닥에 타일, 벽에 갈라진 틈, 삐뚤어진 가족사진 액자 하나하나가 그대로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닌 듯했다. 민수 씨 방 앞 방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아들이 지친 듯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잠시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고 싶었다. 아들이 학교에 갈 때마다 부르던 것처럼 민수야 하고 부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꽉 쥐고 내렸다. 전화를 받을 때 예전처럼 사랑스러운 눈빛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부엌으로 내려가 보니 서진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에 찌들어 있었고 눈은 전화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올려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 없는 그림자처럼 말없이 지나갔다. 커피 냄새가 아침의 습기와 뒤섞였지만 예전처럼 따뜻함을 느끼게 하지는 않았다. 대문 앞에서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눈은 다시 집안을 훑어보았다. 가족 식사가 차려진 식탁 모서리, 준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던 나무 의자, 조부모님이 처음 이사 오셨을 때 심어두셨던 보라색 쑥부쟁이 화분을 놓아둔 창문.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온기는 이미 오래전에 식어 있었다. 이 집에서 그림자처럼 오래도록 살았어. 오늘 나가지 않으면 예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릴까봐 두려워. 희자 부인은 심호흡을 하고 마른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낡은 경첩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집에서 조용히 보이지 않게 견뎌온 세월의 작별을 고하는 듯 정적 속에 울려 퍼졌다. 밖으로 나가자 이른 아침 바람이 빛바랜 모직 코트를 스치며 이마에 느슨하게 늘어진 은빛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녀는 옷깃을 높이 끌어올리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 속에 섞였다. 뒤돌아보지도 망설이지도 않았다. 옅은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반사되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로 결심한 늙은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그녀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묵묵한 결이었다. 오늘 나는 내 삶의 남은 부분을 찾아갈 것이다. 아무도 앗아갈 권리가 없는 그 부분을. 그리고 새로운 길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해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윤희자 씨는 아침 안개에 젖은 거리를 조용히 걸었다. 마치 남은 인생을 붙잡으려는 듯 서류 가방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늙은 다리는 느리지만 꾸준히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음속 깊은 상처와 인내심이 걷히는 듯했다. 하늘은 옅은 회색빛이었고 비온 뒤의 먹구름은 여전히 무거웠으며 발밑 웅덩이에는 희미한 햇살이 반짝였다. 오래된 거리의 퀴퀴한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는 그녀를 현실로 곧 그림자처럼 살아온 세월을 마감할 늙은 어머니의 현실로 데려가는 듯했다. 그녀는 낡은 건물 앞에 멈춰 섰다. 문 앞 금속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 어소시에이츠 법률사무소. 기억 속에서 사라진 듯했던 그곳. 그녀는 마치 마지막 자유의 문을 붙잡고 있는 듯 돌아왔다. 그녀가 들어섰다. 안은 고요했고
오래된 나무와 종이 냄새가 익숙하게 풍겨와 이상할 만큼 마음이 평온해졌다. 젊은 접수원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작지만 단단한 빛을 띤 눈매에 잠시 놀란 듯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변호사 강 선생님 좀 뵙고 싶습니다. 그분께 전해주세요. 윤희자라고 중요한 일로 도움을 청한다고.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자리를 권했다. 그녀는 창가의 나무 의자에 앉아 손바닥으로 조용히 가방끈을 쓸어내리며 흐릿하게 김이 서린 창 너머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가벼운 바람이 그녀의 바렛니트 옷자락을 뒤집었지만 차가움에도 몸을 떨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 변호사가 나타났다. 그의 머리는 더 휘어졌고 얼굴에는 세월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처럼 따뜻했다. 그는 그녀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더 야위어 보였지만 여전히 단단한 그 눈빛에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윤 선생님, 얼마만인가요?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중대한 일이 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 명의로 된 집을 팔고 싶습니다. 절대 가족에게는 알려지지 않게 철저히 비밀로 진행해 주세요. 열흘 안에 끝내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요. 강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확신하십니까? 그 집은 제가 알기로 두 분의 평생이 깃든 집 아닙니까?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빛은 흔들림도 주저함도 없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두려운 건 집을 잃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잃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돕겠습니다. 하지만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알게 되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따뜻하진 않았지만 담담한 미소였다. 그들은 이미 수년간 제 마음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그 후 며칠 사이 모든 절차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강 변호사와 그의 동료들은 그녀의 부탁대로 철저히 비밀을 지켰다. 집은 그녀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팔렸고 돈은 새 이름의 개인 계좌로 바로 이체되어 가족 누구도 추적하지 못했다. 어느 새벽 도시가 채 깨어나기 전 그녀는 그 집을 떠났다. 한때 수많은 달콤한 추억이 깃들었던 곳. 이제는 쓰리고 아픈 기억만 남은 곳이었다. 그녀는 첫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에 몇 벌의 옷, 남편의 오래된 사진첩 그리고 한때 손주들에게 해줄 음식을 적던 공책 이제는 텅 빈 을 챙겨서 그녀는 바닷가 작은 아파트를 빌리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주민등록을 조용히 옮기며 모든 흔적을 지웠다. 밤이면 창을 활짝 열어 하얀 파도가 바위에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수년간 짓눌렸던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가벼워졌다. 떠나기 전 그녀는 집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남겼다. 짧은 몇 줄이었지만 전하고픈 말을 다 담은 글이었다. 엄마는 그 종이에 서명할 수 없었다. 한평생 아껴온 것을 잠시의 경솔함에 내어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엄마는 떠난다. 미워서가 아니다. 더 이상 머물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 스스로 너희의 것을 만들어라. 엄마는 남은 삶을 마지막 남은 자유로 살고자 한다. 그리고 그녀는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고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부산 바닷가 작은 아파트에서의 첫날들. 윤희자 여사는 마치 옛집에서 늘 지녔던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아갔다. 파도는 규칙적으로 바위에 부딪혔고 밤마다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마치 지난 세월의 참음을 잊게 하듯 그녀를 꿈 없는 잠으로 이끌었다. 낮에는 해변을 따라 걷곤 했다. 차갑고 매끄러운 자갈을 손에 쥐며 더 이상 불편한 시선이나 명령조의 말 혹은 나무람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그녀는 소소한 기쁨을 즐기는 법을 배웠다. 창가에 앉아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집 근처 작은 도서관에서 빌려온 오래된 책 한 권, 자주색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석양을 바라보는 저녁.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평온이 영원할 수는 없음을.
파도가 거세게 부딪힐 때마다, 밤의 바람이 처마를 휘몰아칠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언제쯤 그들이 날 찾아낼까?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한 어느 오후, 그녀가 발코니에서 국화를 물 주던 순간 초인종 소리가 거칠고 급박하게 울려 퍼지며 익숙했던 고요를 찢어놓았다. 그녀는 멈춰섰다. 물뿌리개가 손에서 멈췄고 물방울이 축축한 타일 바닥에 또르르 흘러내렸다. 조심스레 문으로 다가가 도어 뷰어로 밖을 보았다. 늙은 심장이 한 박자 놓친 듯 아릿했다. 문 밖에는 민수, 서진 그리고 준이가 서 있었다. 민수는 얼굴이 긴장으로 굳고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랐다. 서진은 입술을 앙다물고 종이 뭉치를 안은 채 얼굴이 잿빛이었다. 준이는 그들 사이에서 할머니가 주었던 스마트워치를 손에 꼭 쥔 채 그저 멍하니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차가운 문틀에 이마를 기댔다. 왔구나. 내가 피하던 폭풍이 결국 여길 찾아왔구나.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어떤 변명도, 이해를 바라는 마음도 이미 의미를 잃었다는 것을.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찬 이들에게는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밖에서는 점점 거칠어지는 두드림과 부름이 이어졌다. 그녀는 작은 방 한가운데 서서 스스로 준비해온 마지막 맞섬의 마음을 다잡았다. 초인종 소리가 거센 바람처럼 울리고 해풍이 창틈을 타고 방 안을 휘감으며 얇은 흰 커튼을 흔들었다. 평온하던 작은 집은 이제 소리와 분노로 가득 찼다. 밖에서 민수가 문을 두드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엄마, 문 열어. 엄마 이렇게 하면 끝날 줄 알았어? 우리 자식 아니라고 생각해? 집 팔고 사라지면 다 되는 줄 알아? 이젠 우리 얼굴 볼 면목은 있냐고? 서진은 옆에서 이를 악물며 목소리에 쓴웃음조차 사라진 채 나를 세웠다. 엄마, 이게 잘한 짓이야? 여기 숨어 있으면 우리가 못 찾을 줄 알았어? 그 돈은 가족의 돈이야. 평생의 노력이라고. 돌려놔. 그럴 권리 없어. 준이는 그 뒤에서 어린 눈망울로 닫힌 문을 놀란 듯 두려운 듯 바라보고 있었다. 작은 손은 스마트워치를 꼭 쥐고 있었다. 폭풍 같은 어른들의 소리 속에서 유일하게 익숙한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이 안에서 윤희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눈을 감았다. 노쇠한 심장이 느리게 아프게 뛰었다. 하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올 줄 알았다. 그리고 준비한 답은 단 하나였다. 침묵. 그녀는 전화를 들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프런트죠? 14회인데요. 소란이 있습니다. 이웃분들께 패 끼치고 싶지 않으니 경비 부탁드립니다. 복도에는 여전히 두드림과 외침이 이어졌다. 그러나 곧 경비의 단호하고 예의 바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긴 고급 주거지입니다. 더 소란을 피우시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소란은 점점 잦아들고 이내 파도 소리만 남았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눈으로 도어 뷰어 너머를 보자 준이가 돌아서며 눈빛이 스쳤다. 서운하고 슬픈 그 눈빛은 문 너머 그녀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 눈빛이야말로 가장 아픈 칼날이구나.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발코니로 나갔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소금기와 함께 방금 떨어진 눈물의 짠맛을 씻어내렸다. 그날 밤 책상에 앉아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내 몇 줄 적었다. 준이야, 할머니는 널 버린 게 아니란다. 더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 떠난 거란다. 미워서가 아니라 머물 곳이 없어서 떠난 거야. 언젠가 내가 커서 이걸 이해하게 되면 기억해다오. 할머니는 내 웃음 하나면 그걸로 충분했단다. 그 이상은 바라지 않았단다. 그녀는 그 편지를 곱게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보내지 않기 위해서였다. 사랑이 아이에게 또 다른 짐이 되지 않게 하려고. 다음 날 아침 여명 속 붉게 물든 바다를 보며 그녀는 차 한 잔을 따랐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폭풍은 지나갔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자유도 나 자신도 아직 남아있다.